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소개팅에서였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몇 년 뒤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3년 연애 끝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 시절에 영어 학원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대학 시절 소개팅에서 제 남편의 짝이 되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첫마디에 순간 화가 치밀지 뭐예요. 강지영, 너 내가 버린 남자 좋아서 결혼했다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고 되물었더니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아니 소개팅에서 딱 한 번 파트너가 된 거 가지고 마치 자기랑 제 남편이 뭔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구는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가 그랬다면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10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 이러니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웃기는 건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는 청첩장을 내밀더란 거예요. 연락 끊긴 지 10년이나 된 마당에 겉도 보자마자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어 놓은 주제에 자기 결혼식에 와달라고 청첩장을 내밀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 오랜만에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을 게 아니라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제 기분을 맞춰줬어야죠. 그래야 결혼식에 가줄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것도 제 남편까지 동행한 채 말이죠. 제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동기 결혼식에 남편까지 데리고 참석했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외동딸인데다 집안에 제 또래 친척이 없어서 늘 혼자 지내야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딸 입장에서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늘 엄마 일이 먼저였거든요. 그 덕에 엄마는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고 엄마보다 사회생활을 3년 빨리 한 저희 아빠보다도 월급이 많았어요. 아빠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아내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기보다는 늘 응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아빠 때문에 저희 친할머니랑 고모들은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올케는 이번 제사 때도 안 온대? 며느리가 돼서는 어떻게 시아버지 제사에 안 올 수가 있어?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일하는데 말이야. 엄마가 올케한테 얘기 좀 해. 전을 붙이며 투덜대던 고모가 할머니께 저희 엄마 혼 좀 내라고 조용용하자 거실에서 밤을 깎던 아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저거 웃기는 기집애네. 야, 우리 아빠 제사 지내는데 엄마랑 네가 일하는 게 맞지? 왜 지영이 엄마 탓을 해? 남의 부모 제사를 왜 며느리들한테 떠넘기느냐고. 난 우리 지영이 엄마가 제사니 명절이니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일 팽개치고 헐레벌떡 집에 오는 건 싫어. 그런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 펼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정숙이 너도 그렇고 내 와이프한테 집안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엄마도 대단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빠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드물었던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자식 입장에선 많이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행사 때도 그렇고 제 생일 때도 그렇고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도 제대로 챙겨주신 적이 없거든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아빠가 선물을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확실히 부족했어요. 중학교 이전 아이들의 사회생활은 아이들이 아닌 엄마가 주도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이들 생일 파티 참석도 그렇고 학원 선정도 그렇고 심지어 학급 임원도
엄마들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친구 생일 파티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유치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친구 엄마들은 단순히 저를 초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저랑 어울리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누구는 능력이 안 돼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는 줄 알아? 자기만 잘난 줄 알지. 아니, 애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면 그만이냐고. 애 생일랑 케이크랑 애들 간식 준비해서 유치원으로 보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면 어쩌느냐고. 난 진짜 우리 애가 지영이랑 같은 초등학교 안 됐으면 좋겠어. 지영이 엄마랑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늘 이런 말은 듣고 살았어요. 유치원 때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저희 엄마를 싫어하는 친구 엄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이 엄마들 치맛바람이 특히 센 곳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 때문에 자식들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 엄마들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저희 엄마처럼 학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엄마라면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죠. 그렇다고 엄마가 이런 걸로 상처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상처를 받는 건 바로 저였죠.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게 오로지 엄마 탓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보다 제 성격 탓이 컸을 거예요. 낯을 가리고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가족이 아니고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건 꿈도 못 꿨고요. 발표는커녕 울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죠. 그렇다 보니 중학교에 입학하고도 내내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학기 초에 무리를 형성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시기를 놓쳤거든요.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무리에 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 성격으로는 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왕따 아닌 왕따처럼 되고 말았죠.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는데 학기 초에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내심 친구가 간절했던 저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친구한테 헌신적으로 대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가고, 급식을 먹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도 친구가 달라고 하면 주고, 친구가 제 학용품을 마음에 들어하면 순순히 줘버리곤 했거든요. 제대로 친구를 사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가 원하면 주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런 저를 이용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과외 시간 때문에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교실을 나섰는데 뒤늦게 책상 서랍에 필통을 두고 왔다는 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는데 글쎄 제 친구가 다른 아이들한테 제 흉을 보고 있지 뭐예요. 강지영은 내 말이면 꾸벅한다니까. 말만 하면 다 줘. 완전 병신이지. 니들도 한번 해봐. 볼펜이든 수첩이든 달라는 대로 다 준다니까. 다음엔 돈 좀 달라고 해볼까? 야, 너 강지영이랑 친구 아니었어? 그런데 왜 애를 그렇게 괴롭히냐? 누가 친구래. 왕따년 불쌍해서 놀아주는 거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걔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였대. 성격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복도에서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는 자기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애한테 놀아난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쉽게 마음을 열지 말 걸 그랬다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자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친구와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앞장서서 제 흉을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더니 몇 달 그러고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이유 없이 남한테 당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약해서 타인한테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많이 올랐고 일찌감치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놓고 입시 준비를 해나갔어요. 돈 잘 버는 엄마 덕분에 입시 컨설팅도 받고 맞춤형 대입 준비도 해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원하던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하고서는 바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영어권 나라로 유학을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유학을 안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싶었어요. 이미 혼자 다니는 건 일상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딱히 불편할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따로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교실에 모여 똑같이 점심을 먹고 똑같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각자 선택한 강의 스케줄에 따라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꼭 무리지어 다닐 필요도 없고 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활동에만 참여하면 되니까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더라고요. 대학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저는 주로 남는 시간에 영어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강쌤이라는 친구였는데 모 여대에 다니면서 저처럼 유학을 염두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밝고 좋고 싫고가 확실한 타입이라서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누굴 괴롭히는 성격은 못 되는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치안 척을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먼저 전화번호를 묻지도 않고 친하다는 이유로 사적인 걸 묻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과 잘 융화하는 편이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느낌이었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더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세미가 제 전화번호를 묻는 거예요. 세미가 고작 전화번호 하나 물었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친분은 된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알려주었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소개팅 할래? 어쩌면 서울대 경영학과 애들이랑 소개팅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 글쎄, 난 소개팅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됐네. 그럼 이번에 한번 해봐. 소개팅이 별거니? 만나서 하루 노는 거지 뭐.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못한다고. 그럼 지영이 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렇게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약족장소에 나가보니 저 외에도 같은 영어학원 친구들이 몇 명 더 나와 있더라고요. 나한테만 소개팅을 권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수업을 받는 여자애들한테 다 권했던 거였죠. 내심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세미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혼자 김칫국을 들이마신 셈이니까요. 그건 그렇고 상대편 남학생들을 보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한 남학생이 뒤늦게 도착한 거예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날 남편은 단정한 옷차림에 수줍음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 친구랑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세미도 제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세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돋보이는 아이였어요. 당연히 남학생들도 다들 세미랑 짝이 되길 바라는 눈치였죠. 어떤 방식으로 짝을 정할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세미가 먼저 제 남편을 지목하더라고요. 남편은 세미의 지목에 놀랐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줍음이 많은 탓인지 대답도 못하고 난처한 표정이더라고요. 세미는 그런 남편 손을 잡아채더니 우린 먼저 일어날게.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선택해. 그렇게 세미 손에 이끌려 남편은 세미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저랑 잠깐 시선이 마주쳤는데 저는 황급히 눈을 피해버렸어요.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거든요. 세미랑 남편이 나간 뒤
남은 사람들끼리 파트너 결정을 했어요. 직접 지목하는 건 좀 그래서 남학생들 소지품을 여학생이 고르는 방식으로 정했죠. 그렇게 저는 나머지 남학생 중 한 사람과 짝이 됐는데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소개팅 장소에서 몇 마디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애프터 신청 같은 건 없었고요. 며칠 뒤 영어학원에 갔더니 세미와 여학생 몇몇이 그날 소개팅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명인가는 애프터 신청을 받았다며 계속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고 다른 한 친구는 그날 헤어진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 관심사는 단연 쌤이었어요. 난 일단 킵해두려고. 보니까 집도 꽤 사는 것 같더라. 그날 입고 나온 옷 브랜드도 그렇고 대학 합격 선물로 받은 차도 있더라고. 걔는 당장 나랑 사귀자는데 고작 소개팅 한번 했다고 바로 사귀는 건 좀 모냥 빠지잖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깨지면 갈아탈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의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어요. 쌤이 너 남자친구 있었어? 그러자 쌤이가 당연한 거 아니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정도 되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지영이 너 은근히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넌 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있으면 소개팅을 할 리가 없으니까. 얘도 참, 넌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니? 남자친구 있는 거랑 소개팅이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를 만나봐야 더 좋은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지. 순진한 척하는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세미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세미는 저를 빼고 나머지 수강생들과 어울렸는데 은근히 세미가 저를 무리해서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 언니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세미랑 싸웠니? 요즘 세미가 너만 따시키는 것 같던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영어학원에서까지 편가르 길라다니 철딱서니도 없지. 암튼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혹시라도 말 걸 사람 필요하면 나한테 와. 먼저 제게 다가와준 선배 언니한테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정도로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당해봤으니까요. 차라리 신경 끄고 내 공부만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이후 레벨이 바뀌면서 저랑 세미는 반이 갈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세미가 학원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학을 떠났다더군요. 세미가 유학을 떠나건 말건 그건 저와는 상관없었지만 소개팅 이후 제 남편과 사귀었는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세미의 존재에 대해서도 희미해질 무렵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날은 아빠 생신이라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테이블에 주문을 받으러 온 아르바이트생이 제 남편인 거 있죠. 소개팅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야 마음이 있었으니 그렇다 치지만 남편이 저를 알아본 거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남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빼고 두리번거렸는데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는 차를 빼러 먼저 나섰고 엄마는 계산대에서 서 계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얼른 돌아봤더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그 사이 군대를 다녀왔는지 예전보다 몸이 다부지게 변했고 풋풋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듬직한 느낌으로 변했더라고요. 남편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며 꼭 연락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번이 아니면 영영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떨결에 통화를 하게 된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정했고 며칠 뒤 남편과 홍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따지고 보면 제대로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함 없이 마치 예전부터 알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사실 그때 말이야, 난 너랑 되길 바랬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한테 끌려나가게 됐지 뭐야. 그 일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남편은 그날 자기를 데리고 나간 여학생 이름조차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더니 심드렁하게 그러냐고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자기한테 당장 사귀자고 했다던 세미의 말과는 상반된 반응이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미 말로는 그때 사귀자고 했다던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그러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사귀자고 했다고? 걔가 그래? 내가 자기 보고 사귀자 그랬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너라니까. 그래서 그 애한테 네 연락처도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개팅 인원이 부족해서 자기 옆에 있던 여학생이 데리고 온 거라면서. 와, 걔 진짜 웃긴 애네. 그제야 왜 세미가 저를 따돌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돈 있고 학벌 좋은 남자가 자신이 아닌 저한테 관심을 두니까 그게 자존심 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집이 망했어. 동업자가 공금을 빼돌려 도망치는 바람에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 그런데 그 무렵에 그 여자애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자기랑 사귀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미국 유학을 가자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 자기가 사귀자고 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분 나빠서 딱 잘라 말했지. 우리 집 망해서 유학 갈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 후로는 연락이 없더라. 소개팅 때도 나보다 내 차에 더 관심이 많더니 결국 걔 관심사는 돈 많은 남자였던 거지 뭐.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돈 때문에 세미가 자신과 연락을 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현재 자기 상황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고생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아버님 회사가 망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련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의 대학 합격 선물로 중형 차를 사줄 정도로 재력이 있던 아버님은 전 재산을 다 잃고 물류창고에서 경비 일을 하게 되셨으니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비록 더는 부모님께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일찍 세상을 알게 됐고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저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유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제가 남편과 교제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꼴랑 남자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친다는 게 말이 되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야. 하지만 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난 내 딸이 이렇게 정신 빠진 아이일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했어. 엄마, 내 인생을 엄마 잣대로 판단하지 마. 엄마한테는 엄마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도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해. 정훈이는 엄마가 말하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남자 중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 단 하나뿐인 남자라고. 유학? 그거 다녀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고속 승진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엄마가 아니야. 엄마처럼 남편이랑 자식도 내팽개치고 내 출세만을 위해서 살 자신이 없어. 나는 엄마처럼 성공한 직장인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엄마처럼 실패한 아내이자 엄마는 되지 않을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 같은 삶을 강요하지 마. 나한테 엄마가 필요할 때는 단 한순간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엄마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엄마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3년 연애 끝에 엄마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겨우 직장에 취직을 한 상태라서
가진 돈이 없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 차라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결혼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몰래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했지만 받기 싫더라고요. 엄마한테 큰 소리 땅땅 쳐놓고는 결국엔 부모 도움받아서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월세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예식도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혼여행은 형편이 나아지면 가기로 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남편과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고 결혼 2년 만에 투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대출을 끼고 수원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답니다. 남편 직장이 강남에 있어서 출퇴근도 가능한 데다 제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였죠. 사실 수원에 집을 사게 된 건 친한 언니 때문이었어요. 대학 시절 영어학원에서 만났던 언니인데 저와는 소울메이트 같은 사이거든요. 친구가 없는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이자 친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달 전쯤이던가요? 그 언니가 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락 끊긴 지 10년은 됐는데 뜬금없이 연락해서 제 연락처를 묻더래요. 그래서 일단 제 의사를 듣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알아봐 주겠다고 둘러댔다더군요. 딱히 피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 반가울 것도 없는 사이인데 세미는 호들갑을 떨며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만나자는 거예요. 솔직히 그닥 만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저희 회사로 오겠다지 뭐예요.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요. 그래서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 있죠? 강지영, 너 내가 버린 남자 좋아서 결혼했다며? 진짜 웃긴다. 그 남자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니? 집도 망해서 완전 개털된 남자를? 어쩜 너는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니? 세월이 지나도 하나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얘기를 더 들어줘야 하나 싶던 그때. 나 다음 주에 결혼해. 미국 유학 가서 만난 남잔데 집이 엄청 부자야. 우리 아버님이 신혼집도 60억대 아파트를 해줬다니까? 지영아, 남자는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하는 거야. 너 집은 있니? 혹시 전세살이 하는 건 아니지? 이게 사람을 놀리러 온 건지 지 결혼식에 와달라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말을 짓거리지 뭐예요. 그런데 잠시 뒤 저희 앞에 벤츠 한 대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창이 열리더니 세미한테 손을 흔들더군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세미보다 작았어요. 게다가 미안한 말이지만 인물이 정말 아니더군요. 남자가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근처 일식집에 갔는데 둘이 어찌나 닭살돋게 하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세미는 자기 시댁 자랑을 했어요. 미국에 집이 몇 채고 차가 몇 대고 아무튼 시종일관 돈자랑이었죠. 세미 말로는 얘랑이 미국에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 한국에 들어와 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미국 생활을 접고 함께 한국으로 와서 살 예정이라나요? 그래서 요즘 투자를 목적으로 건물을 보러 다닌다네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세미의 시댁 재력을 세세하게 듣고서야 식사 자리는 끝났어요. 그런데 세미 얘랑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세미가 톡으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확 지워버릴까 하다가 내 남편과 확연히 비교가 되는 세미 일행을 보고는 그냥 뒀어요. 밤에 남편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날 밤 낮에 세미랑 찍은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며 내 남편이 100배 1000배 낫다고 한삼 치켜재워주고 있었는데
남편 표정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쫄았는데 남편이 대뜸 그러지 뭐예요? 결혼식에 남자 부모님도 온다 그랬다고? 미국 생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살 생각이래.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러자 남편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그러는 거예요. 사진 속 남자는 아버님 동업을 하던 사람 아들이라고요. 언젠가 남편이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회사 공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쳤다는 그 동업자요. 일반적으로 공금 횡령 시효는 5년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한국을 떠난 시점부터 시효가 멈추니까 이번에 돌아오면 잡을 수 있다더군요. 일단 당신은 결혼식장에 가서 그 인간들 도망 못 가게 살피고 있어. 난 아빠랑 경찰 데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결혼식 당일 친한 언니와 함께 세미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세미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가보니 세미는 초혼이 아니라 이번이 3번째 결혼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 남자를 갈아타고 3번째 결혼에 드디어 제대로 된 돈줄을 만났다며 세미 어머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시더군요. 어쩌면 세미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셨는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저는 혹시라도 세미 시아버지가 자리를 뜰까봐 매의 눈으로 지켜봤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신부 입장이 시작됐는데 세미가 버진로드를 절반쯤 갔을 때 제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경찰이 예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박덕백 씨,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세미 시아버지 손에 수갑을 채우자 예식장 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세미는 주저앉아 펑펑 울고 세미 어머니는 이게 웬 망신이냐며 사위 등짝을 백으로 때려댔죠.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를 본 세미 시아버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서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라면 그런 인간을 한 대 쳤을 텐데도 아버님은 주먹을 꽉 쥔 채 꾹 참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주먹을 휘둘러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세미의 결혼은 파토가 났고 저희 아버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세미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 말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난 사건이라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세미와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기분이 참 더러웠는데 이렇게 저희 집안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미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겠지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고 자신이 지은 죄값은 치르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